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재정학 1순환 시작됩니다. 좀 먹먹한데, 소리가? 예. 강의 계획서 좀 잠깐 봐주세요. 총 12회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뒷페이지 보시면은 그 진도 계획이 좀 나와 있는데, 유동적이기는 해요. 그 모의고사가 잠깐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번 있고, 이번 주에 모의고사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한 번 있고, 이번에 그 중간에 추석 연휴가 껴버려갖고 좀 어수선한 감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모의고사를 총 3번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모의고사 보는 날 체크해 두시고, 모의고사 보는 날은 1시부터 모의고사 볼 테니까 늦지 않게 오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실강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안 내고 누가 내는지 다 알 수 있으니까 다 내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모의고사에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일정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은 오전 수업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토요일이 지금 3번 정도 끼어 있을 텐데, 9월 27일하고 10월 4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1일 마지막 날, 이날은 아침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좀 일정 조율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일단 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교재는 우리 트리니티 재정학이고, 우리 1순환 경제학 때랑 비슷하게 그 정선 문제집이 마련이 돼 있어요. 이게 아마 그 실비로 제공이 됐을 텐데, 이걸 수업 시간에 제가 풀어드리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거의 풀어보시라고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수업 따라가면서 50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4문제 정도 오겠네. 12회에 걸쳐서 평균 내면은 풀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1순환을 하고 나면은 재정학 2순환이 아마 올해 12월? 아니면 내년 1월? 뭐 이쯤일 가능성이 높거든. 근데 그때는 또 피셋 공부하느라고 2순환 수업을 수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럼 이제 자칫하면은 이제 이번 1순환 수업을 듣고 내년 3순환 때 재정학을 다시 공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지. 내년 3순환 재정학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5월? 6월쯤에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몇 개월을 재정학을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순환 재정학을 만약에 안 듣게 된다면 지금 문제를 풀어놔야 그래도 휘발이 덜 될 테니까, 이번 이 12회에 걸친 재정학 1순환 따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정선 문제들은 좀 풀면서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 교재는 트리니티 재정학이고, 부교재가 제본집으로 나간 그 정선 50문인데, 요거 우리 재정학 연습책에서 1순환 때 풀어볼 문제들로 제가 선별해 둔 거니까 그렇다고 알고 계시면 돼. 뭐 교재는 그렇게 사용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예비순환 재정학이 실강으로 진행되지 않는 관계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재정학을 처음 공부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배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1순환답게 진행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가기가 벅차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지금 이미 오늘이 며칠이에요? 9월 25일이니까 그냥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재정학 과목의 성격상 경제학처럼 막 처음 보는 내용, 뭐 복잡한 내용, 그런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 경제학을 베이스로 해서 충분히 처음 하는 학생들도 따라갈 수 있을 테니까 일단 그 예비순환을 들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왕왕 이거는 예비순환에서 다루는 주제죠, 이거는 경제학에서 다루는 주제죠 라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께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윤곽은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정학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재정학이 뭐죠? 재정학?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 뭐냐면은 자원 배분에 관한 문제를 철저히 그냥 각 개인의 의사결정 내지는 시장의 의사결정에 맡기는 경제 체제를 뭐라고 이야기하지?
시장경제체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면에 자원 배분에 관련된 문제를 정부라는 어떤 집권화된 의사결정 주체가 결정하는 그런 경제체제를 가리켜서 계획경제체제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원 배분에 관한 문제가 뭐죠? 보통 이제 자원 배분이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alloc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원 배분이 뭐냐면은 한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원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 너는 여기로 가, 너는 저기로 가라고 그 생산 자원이 있어야 할 장소를 지정해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자원 배분에 관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를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고 맡기는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라고 하는 반면에, 노동력이면 노동력, 자본이면 자본, 토지면 토지를 이 노동은 저거 만드는 데 써, 이 노동은 이거 만드는 데 써, 뭐 이 자본은 뭐 이 기계는 저거 만드는 데 써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경제체제가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경제체제를 계획경제체제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국가도 전적으로 이 시장경제체제의 성격을 가지거나 계획경제체제의 성격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 보통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제체제를 혼합경제체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혼합경제체제의 양상은 무엇을 근간으로 하되?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되, 정부가 그 시장에 끊임없이 개입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미 시장에서 가게라는 경제주체와 기업이라는 경제주체가 여러 가지 이 경제 행위를 하고 있을 텐데, 이 가게와 기업과 더불어서 정부도 야, 나도 경제주체야, 나도 너네들처럼 어딘가에서 이 뭔가를 조달을 해서 어딘가에 쓰는 경제 행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시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이럴 때의 정부는 사실 이 가게 및 기업과 마찬가지의 어떤 하나의 경제 주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다른 양상이 뭐냐면은, 이 시장에서 가게와 기업에 의해 어떤 경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경제 행위들이 어떤 경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을 때, 이게 소위 그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소득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걸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혼합경제체제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정부의 행동 내지는 정부의 역할은 마치 이제 100m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을 때 거기 등장하는 선수들로서의 정부일 수도 있는 것이고,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출발선에 제대로 서 있나 누가 반칙을 했나를 판단하는 심판으로서의 정부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정부의 각종 경제 행위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재정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정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정부의 경제 활동에 관한 분석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정부가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건 이미 혼합경제체제를 그 전제로 깔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학은 이 정부의 경제활동에 관한 분석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정부의 경제활동을 우리가 이 목적에 따라서 구별할 수도 있고, 또는 지출인지 아니면 이 재원 조달인지로 구별할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정부의 경제 활동을. 오케이? 이 정부의 경제 활동을 목적에 따라 구별하게 된다면 크게 자원 배분의 이 효율성, 재고를 위한 정부의 경제 활동과 조금 전에 힌트 다 드렸죠? 소득 분배의 공평성, 재고를 위한 경제활동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시장 실패가 뭐였죠? 시장 실패? 시장이 만들어내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 현상, 비효율적인 현상, 비효율적인 현상이야. 그걸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바로 위쪽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시장이라는 어떤 경제 체제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원 배분의 효율성까지만이란 말입니다. 다시 하기해서 이 시장이 만들어내는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일 때 우리는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장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로서의 소득 분배가 예를 들어 정부가 판단하기에 좀 문제가 있는데 싶다 하더라도 이걸 시장 실패라고 부르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애초에 우리가 시장이라는 시스템을 만든 목표가 소득 분배의 공평성에 있는 게 아니라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있기 때문에 설령 시장의 소득 분배가 정의롭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것을 시장 실패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 그거 좀 주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소득 분배의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정부가 판단할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뭘 하기도 해? 재분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또 하나의 정부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경제활동을 크게 목적에 따라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고, 자, 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즉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 시장 실패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 네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뭡니까? 불안정 경제, 또 하나가 공공재, 또 하나가 외부성, 또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이야기야. 근데 재정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시장 실패의 요인이 하나가 공공재로 인한 시장 실패, 또 하나가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 실패예요. 공공재로 인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런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마찬가지로 외부성에서도 정부 역할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는 이야기지. 이런 식의 이제 두 가지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제 큰 틀로 봤을 때 이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놓은 분배가 정의롭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정부가 판단하게 되면 소위 그런 소득 분배를 모하기 위한 재분배 하기 위한 개입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 재분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대표적인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재분배 정책과 비효율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널리 알려져 있는 성질 중에 하나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의 공평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소득 분배의 공평성 제고를 위해 재분배 정책을 시행을 할 때 이게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거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올해 이 재정학 문제로도 나왔지만 각종 이 보조제도의 효율성, 비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시장이 있고 이 정부가 있다고 할 때 이 정부는 시장으로부터 이 재원을 조달하죠. 그리고 이 시장에 지출을 하죠. 그럼 지금 정부의 경제 활동을 요것과 요걸로 본다면은 저 밑에 정부의 경제 활동이 지금 재원 조달 행위냐 지출 행위냐로 구별을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정부가 시장으로부터 어떤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정도가 있죠. 하나가 뭐예요?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 또 하나가 이 조세 징수로도 부족하면은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의 지출을 그 내용으로 보면은요, 뭐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등장하게 되죠. 하나가 뭐예요? 정부 소비 또는 정부 구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민간이 만들어낸 생산물을 구입하는 대가로서의 지출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이전 지출이 있지.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지출이 있죠. 근데 요거는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 재정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얘예요, 얘. 다시 하기해서 시장이 어떤 소득 분배 상태를 달성해 놓았을 때 그 소득 분배 상태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교정을 하려고 개입하는 것을
재분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분배는 말 그대로 누군가는 이만큼의 소득을 누리고 있고 누군가는 이만큼의 소득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정부가 보기에 정의롭지 못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중에 이만큼을 떼어내서 이 사람에게 이전하는 작업이 재분배 정책이 되는 건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만큼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무나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만 빼앗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시장과는 달리 뭘 발휘할 수 있으니까?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은 조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정부가 누군가에게서 세금을 거둘 때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이 필요하니까 이기는 해. 근데 이왕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세금을 거두기로 한 이상 이 세금을 거두는 행위를 통해서 무슨 효과도 도모해보자? 재분배 효과도 도모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분배 수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조세예요, 조세. 오케이? 그리고 이 조세 중에서 재분배 수단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뭐였습니까? 소득세라는 이야기야.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재정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재분배 효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재분배 효과. 재분배가 뭔지는 아시겠죠? 시장이 이렇게 놓은 소득 분배를 재분배하는 걸 재분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재분배 효과는 뭐냐 이거예요.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기 전 경제 주체들 간 소득의 격차에 비해서 재분배 정책 시행 이후 경제 주체들 간의 소득 격차가 어떻게 되는 현상? 줄어드는 현상. 요게 없으면 재분배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왕에 이 재분배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고 있는 이상 소위 뭘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어? 재분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뭘 보고 우리가 재분배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그 여러 가지 각종 불평등 지표들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니계수라는 이야기야. 그 지니계수의 특성이 뭐죠 또? 그 지니계수는 그 값이 크면 클수록 소득이 불균등하다는 이야기고, 지니계수가 작아질수록 소득이 균등하다는 이야기니까 정부가 이 시장에 개입해서 누군가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행위를 통해서 재분배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보려면은 그 세금을 거두기 전 지니계수랑 세금을 거둔 다음에 지니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오케이? 이게 이제 이 조세를 통한 재분배랑 관련된 이야기였고, 자, 걷었지. 걷어서 여기다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민간이 만들어낸 자동차를 소비한다던가 형광등을 소비한다던가 거기에 쓸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 거둔 돈 중에 상당 부분을 이 민간이 생산한 생산물을 소비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 보태주는 데 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정부 입장에서는 무슨 지출이 되는 거예요? 이전 지출이 된다는 이야기야. 이때 이제 등장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요만큼을 줄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근데 그 주는 방법을 그냥 현금으로 주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네가 이 물건을 구입한다면 그 물건 구입 과정에서 쓰는 돈의 일부를 내가 부담해 줄게 라는 식으로 이 사람에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얘한테 주고 싶은 물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물건을 친히 정부가 구입을 해서 걔한테 가져다 주는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요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좀 윤곽을 잡아드리고 싶은데 뭐냐면은, 재분배 정책은요, 재분배 정책은 아까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전시키는 그런 정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재분배 정책 안에는 분명히 누군가에게서 빼앗아 오는 작업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주는 작업도 있을 텐데, 보통 우리가 재분배 정책 그러면은 누군가에게서 빼앗아 오는 정책보다는 누군가에게 주는 정책을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군가에게서 빼앗아 오는 정책은 다루지 않습니까? 아니, 다루게 돼. 어디 들어가서? 저기 조세 파트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앞쪽에 있는 재분배 정책은 주로 이렇게 줄 때의 재분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뭘 제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공평성을 제고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 정책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뭘 해치게 된다? 이 효율성을 해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얘네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똑같은 돈인데도 현금으로 줄 때랑 가격 보조로 줄 때랑 현물로 줄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뭐가 더 낫겠냐, 뭐가 더 좋겠냐,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게
요쪽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건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현금 보조, 가격 보조, 현물 보조를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하는 그런 작업이었다면은 시험의 단골 메뉴가 뭐냐면은 이 재분배 정책과 노동 공급이죠. 그렇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여가라고 하고 뭐 이걸 소득이라고 할 때 비노동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보통 그려지는 예산선이 이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뭐 요쪽 어디선가 선택을 하고 있어요. 요쪽 어디선가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여기 어디선가 선택하는 사람에 비해 보면 알겠지만 소득이 작죠. 그러니까 소위 저소득층이 요쪽 어딘가에서 선택하는 사람들이고 고소득층이 요쪽 어딘가에서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부의 목표는 요쪽 어딘가에서 선택하는 와중에 얼마 안 되는 소득밖에 못 누리는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선가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비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예산 집합을 넓혀주는 게 이 재분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이미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그러면은 그들의 예산 집합이 넓어지고 예산 집합이 넓어지면 일단 소득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건데 이게 무슨 효과를 유발하게 돼? 이 소득 효과를 유발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 여가를 뭐라고 가정해? 정상재, 열등재? 정상재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이 소득 효과가 이들의 여가 소비를 늘리는 건 불가피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여가 소비가 늘어나는 게 바로 노동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이들이 이전만큼 일을 안 하게 되는 현상이 이 소득 효과 때문에 발생하게 될 텐데 이들이 이전에 비해서 일을 덜 한다는 건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용 노동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언가의 생산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비효율적인 결과일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건 불가피해. 애초에 이 정책 자체가 이들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정책이고 그것이 유발하는 소득 효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자, 이들의 예산 집합이 넓어지게끔 만드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지면서 넓어지게끔 만들면 이 소득 효과가 발생함과 동시에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지니까 원래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던 사람이 대체 효과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바꿀 유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 효과에 의해서도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건 대체 효과도 여가 소비를 어떻게 증가시켜 버리는 거니까 대체 효과도 노동 공급을 줄여버린단 말이지. 이게 이제 사실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왕에 우리가 이들의 생활이 좀 넉넉해지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예산 집합을 넓히기로 한 이상 무슨 효과는 불가피한데 소득 효과에 의한 노동 공급 감소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자, 대체 효과만큼은 이들의 여가 소비를 어떻게 하게끔 줄이게끔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다시 하기 위해서 예산 집합이 넓어지게끔 하되 이렇게 가팔라지면서 넓어지게끔 한다면 원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선택을 하던 사람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대체 효과에 의해 선택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공부를 해보자는 게 이 재분배 정책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재분배 정책과 노동 공급에 들어가게 되면 이 순서가 있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최저소득 보장제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심각한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 우리가 대안적으로 생각하는 게 부의소득세 제도.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 내지는 근로장려세제라고 알려져 있는 이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뭐 이런 것들 또는 임금률 보조제도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은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라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거예요. 요게 이 재분배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사회보험제도
라는 거예요. 보통 현실적으로 이 재분배 정책을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느냐면은 이 사회보장제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 그리고 이 사회보장제도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로 구성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기둥이 이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미리 좀 당겨서 보면은 어디로 가보시느냐. 65페이지 보시면 이 사회보장제도가 크게 사회보험, 공적구조, 사회복지서비스 이렇게 3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오고 있을 거예요. 순서를 좀 바꿔서 공적구조,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잘 물어보지 않아요. 이거는 사회복지 서비스. 보통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이 2가지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뭔가 다른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별되겠죠.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이에요. 자, 공적 부조나 사회보험이나 일단 크게 보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 재분배 정책 또는 사회보장제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 공적 부조이든 사회보험이든 무슨 효과를 가진다? 재분배 효과를 가진다는 이야기. 자, 대표적인 이 공적 부조가 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 월 최저 생계비를 300만 원으로 잡아두면 어떤 4인 가족이 있는데 이 4인 가족이 한 달에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이 200만 원이다. 그럼 이제 최저 생계비가 400만 원인데 스스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300만 원이니까 그 모자라는 100만 원을 조건 없이 메꿔주겠다는 이야기야. 어떻게 해서든지 너의 월 생계비가 4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게끔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애들로 치면은 뭐에 가까운 거예요? 최저소득 보장제도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 공적 부조 제도의 한 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은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제도가 있잖아.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말 그대로 뭐예요? 보험이야, 보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혹시나 아파서 치료하는데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꼬박꼬박 내놨다가 보험료 내놨다가 아플 때 보험금 타서 내 지출을 좀 줄여보자. 이게 이제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은 뭐예요? 혹시나 내가 실직을 당해서 실업자가 돼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회사 다닐 때 꼬박꼬박 내놨다가 보험료 내놨다가 실업자가 되면은 근데 실업수당 받아갖고 소득이 줄어드는 걸 좀 완충하자. 그러니까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어떤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내가 평소에 보험료를 내놓는 거니까 말 그대로 보험이라는 이야기. 산재보험도 마찬가지고.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 이 연금이 왜 보험이에요? 지금 힌트를 다 드렸어. 내가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 내가 실직 당해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연금은 내가 은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아니죠. 분명히 나는 은퇴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왜 보험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기해서 이 연금보험은 무엇에 대한 보험이냐 이거야. 이 고용보험은 뭐예요? 내가 실업자가 될 것에 대한 보험. 의료보험은 뭐예요? 내가 아플 것에 대한 보험. 그럼 이 연금보험은 뭐에 대한 보험이냐 이거지. 내가 당초 예상했던 것에 비해 더 오래 사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나도 나 나름대로 몇 살쯤 은퇴해서 몇 살까지 살다가 사망할지 이렇게 짐작을 해서 은퇴를 하면은 소득은 없는데 소득 없이 몇 살을 더 살다가 죽어야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뭘 해놔? 저축을 해두는 게 사실이란 이야기야.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살게 되면 이미 돈은 내가 다 썼잖아.
근데 아직 안 죽었잖아. 근데 쓸 돈이 없잖아. 이런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국민연금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국민연금보험. 죽을 때까지 주는 거잖아. 몇 세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없잖아. 사망할 때까지 계속 준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을 왜 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예상했던 것에 비해 내 수명이 길어지는 그런 사건에 대한 보험이 되기 때문에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야기가 좀 샜는데 사회보험인데 말 그대로 보험인데 이게 왜 재분배 정책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의료보험. 그냥 민간 의료보험 회사들이 알아서 모집해서 알아서 판매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연금보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가 정부가 공적이며 강제적인 형태로 이 보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두 글자 뭐가 붙는 거예요? 사회가 붙는 거예요. 다시 하기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이 4대 보험은 정부가 어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영리를 추구하면서 운영하는 보험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 사회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회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험인데 정부가 공적으로 강제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그럼 이왕에 정부가 공적이며 강제적인 방식으로 보험을 운영하게 됐으니까 이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누군가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 속에서 뭘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재분배 효과를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단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생각을 해봐. 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뭐예요? 이 사람이 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름대로 추정을 해서 너는 병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보험료율을 높게 잡을게. 너는 건강하니까 보험료율을 낮게 잡을게. 이렇게 안 간다는 이야기야. 너 소득 얼마야? 재산 얼마야? 그럼 그거에 비례해서 몇 퍼센트 보험료로 내? 라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소득도 넉넉하고 자산도 넉넉한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의 건강에 신경을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병에 걸릴 확률이 높겠어, 낮겠어? 낮겠지. 근데 단지 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되게 많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에 걸릴 확률에 비해, 즉 공정한 보험료에 비해 보험료를 덜 내, 더 낸다는 이야기지. 반대로 소득이 팍팍하고 자산이 팍팍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느라고 바쁘니까 건강에 어떻게 신경을 쓰느냐고. 그러다 보면 건강을 해쳐가면서 일하기도 하고 건강이 나빠졌는지도 모르고 일하다가 막대한 이 의료비 지출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제 그들은 결국 이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럼 높은 보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넌 소득이 적으니까 자산이 적으니까 보험료 이만큼만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느끼는 공정한 보험료에 비해서 보험료가 많겠어 적겠어? 적다는 이야기야. 이들에게서 더 거둔 보험료로 이들에게서 덜 거두는 보험료를 메꿔주는 효과가 이미 보험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고, 결과적으로 누가 보험금의 혜택을 많이 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병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 그럼 결국 이 보험금에 따른 편익을 많이 누리는 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나 자산이 팍팍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얘가 왜 재분배 정책 내지는 사회보장제도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정부가 공적이며 강제적인 형태로 보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징수하는 구조,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를 통해 뭘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분배 효과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뭐의 일종으로 넣어두게 되는 거예요? 재분배 정책 내지는 재분배 제도의 일종으로 넣어두게 되는 건데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야. 공적 부조는 애초에 재분배를 위해 설계된 제도예요. 근데 사회보험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그냥 민간에 맡겨도 되는 보험들이거든.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가 정부가 공적이며 강제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이왕에 내가 이거를 운영하게 되었으니까 민간 기업이 운영했더라면 발휘할 수 없는 강제력을 발휘해서 재분배 수단으로도 한번 써보자 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하기 위해서 공적 부조는요, 그 자체로서 재분배를 위한 제도야. 근데 사회보험 제도는 그 자체로서 재분배를 위한 제도는 아닌데 정부가 공적이며 강제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재분배 효과가 발생할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배우게 되겠지만 사회보험 제도가 가지게 되는 3대 기능이 뭐냐? 보험이에요.
3대 기능, 보험. 그 다음에 뭐예요? 저축이야. 다 너를 위한 거니까 일단 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재분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차이가 근본적으로 얘는 원래 재분배 정책이다. 얘는 정부가 공적이며 강제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인 효과로서 재분배 효과를 누리게 될 뿐이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4인 가족 기준 월 최저 생계비가 300만 원인데 어떤 4인 가족이 200만 원밖에 못 벌고 있다면 100만 원을 정부가 조건 없이 채워주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그럼 거기에 필요한 돈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에서 마련하게 돼. 그러니까 이 공적 부조의 재원은 무엇으로부터 조달한다? 조세로부터 조달하게 돼. 근데 이 사회보험, 뭐 누군가가 다치면은 치료비로 보험금 줘야 되는 거고, 뭐 누군가가 실업자가 되면 실업수당 줘야 되고, 누군가가 이제 은퇴하면 연금 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필요한 돈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거.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에서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원 조달도 양자에서 차이가 생긴다. 뭐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미리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거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재정학은 정부의 경제활동에 관한 분석인데 정부의 경제활동은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그 목적을 이 효율성 측면에서 찾기도 하고 공평성 측면에서 찾기도 해서 그거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먼저 앞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까지가 우리 트리니티 앞에 목차 보시면은 앞에 차례 보시면은요. 1부가 뭐예요? 1부. 자원배분과 정부죠. 이거예요. 이거. 큰 주제 두 개가 뭐예요? 공공재와 사장. 2장 공공재 그리고 4장보 외부성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부. 소득분배와 정부라고 돼 있죠?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활동. 이해되시죠? 그래서 먼저 보는 게 그 재분배 정책과 뭐 사이의 문제, 이 비효율성 사이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보험제도. 그럼 이제 질문을 하셔야지. 이 재분배 정책이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때 이 사회보험제도는 우리 교재로 보면은 6장에서 살펴보는데 그럼 요 공적 부조는 살펴보지 않는 겁니까? 우리나라 공적 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왜요? 그거 위에 여기서 이미 등장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까지가 정부의 경제활동을 그 목적에 따라 구별하는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부 보세요. 3부. 정부의 경제활동을 지출 행위인지, 오케이? 재원 조달 행위인지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3부부터는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칠판으로 돌아와서 정부의 경제활동을 지출 행위인지, 이 재원 조달 행위인지로 나누려고 하는데, 자, 정부의 재원 조달 방법은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세를 징수하는 것,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면 뭐 발행하는 것? 국채 발행하는 것.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자, 일단 보세요. 이 정부의 지출 행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루고 넘어가야 될 주제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행정학에서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바그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바그너의 법칙. 이 역사적으로 볼 때 각국의 정부 지출의 크기는 그 절대적인 측면에서 보나 GDP 대비 상대적인 비율로 보나 꾸준히 증가해 왔더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법칙처럼 바그너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정부 지출 규모는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꾸준히 증가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들이 등장하게 되거든.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우리 교재로 보면은 7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이 정부 지출의 지속적 증가. 이게 일단 궁금하단 말이야. 왜 계속 늘어나는지. 근데 이건 이제 빈출 주제는 아니고 요걸 다룬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의 지출은 그게 이제 정부 소비, 이전 지출, 이자 비용 지출.
요 정도로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야. 자, 요거 아까는 이제 요거랑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지. 뭐 현금 보조냐, 가격 보조냐, 소득 보조냐. 근데 잠깐만 여기로 좀 올라가 볼게요. 여기. 이게 뭐죠? 민간이 만들어낸 생산물을 정부가 구입하는 것에 대한 지출이라는 이야기야. 근데 갑자기 정부가 시멘트를 100만 톤, 뭐 철근을 200만 톤, 막 사들이기 시작했어. 이거. 그래서 그걸 왜 사가나 봤더니만 저기다가 다리 하나 건설하려고.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지. 다리를 왜 건설하려고 하는데? 필요하니까. 라고 대답하겠죠. 근데 이거 너무 막연한 이야기란 말이야. 근데 나는 네가 거기다가 다리를 건설하는 게 이 합리적인 행위인지를 한번 판단해보고 싶다. 합리적인 행위인지를 판단해보겠다는 건 뭐냐면은 다리를 건설함으로부터 이 사회가 경험하게 될 뭐가 있겠어요? 편익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만큼의 편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다리를 건설해야 되거든. 근데 다리를 건설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멘트도 필요하고 철근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투입 요소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투입 요소를 말 그대로 그 다리를 건설하는데 투입하기 위해서 이 사회가 부담해야 되는 뭐도 생기는 거예요? 비용도 생기는 거예요. 자, 다리를 건설하는 게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건 그 정부의 경제 행위가 사회에 유발하는 비용과 경제 행위를 통해서 이 사회가 경험하는 편익을 비교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편익이 비용보다 어떨 때만, 클 때만 그 정부의 경제 행위가 합리적인 경제 행위다. 그러니까 내가 허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석을 뭐라고 이야기해?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이야기해. 다시 하겠어. 비용 편익 분석은 언제 하는 거예요? 정부가 어딘가에 돈을 쓰려고 할 때, 이게 써도 되는 돈인지 안 쓰는 게 좋은 건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하는 행위니까 이제 뭐랑 관련된 주제로 등장하게 돼? 지출과 관련된 주제로 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 비용 편익 분석이. 아시겠죠? 그게 우리 교재로 보면은 8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정부의 경제 활동을 목적에 따라 구별하는 게 아니라 재원 조달 행위냐 지출 행위냐로 구별하기 시작하는 건데 먼저 지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4부로 가보시면은 재원 조달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그렇죠? 자, 정부가 재원 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조세를 징수하는 거잖아요. 이 조세랑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크게 3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조세론의 기초라고 할까요? 기초라고 하기에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 일단 출발을 해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주제를 또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바람직한 조세의 요건이 뭔지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애덤 스미스는 이래야 된다고 주장했고 머스그레이브는 뭐 이래야 된다고 주장했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자, 조세를 왜 거두죠? 돈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돈을 그 조세가 충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조세라면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 뭐겠어? 그 목표 조세 수입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내가 지금 5천억이 필요해. 그래서 세금을 걷어. 그럼 세수가 얼마가 돼야 돼? 5천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바람직한 조세가 갖춰야 될 요건의 대장이 뭐냐면은 목표 세수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두 번째, 그 목표 세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세금을 거두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이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이 세금이 유발하는 뭐가? 비효율성이 적은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비효율성의 최소화. 그리고 세 번째, 조세를 거두면 이 사람도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빼앗길 거고 저 사람도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빼앗기게 될 텐데 이 조세를 거두기 전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던 그 소득의 격차에 비해서 조세를 거둔 후에 소위 가처분 소득이겠지. 이 소득의 격차가 줄어드는 걸 아까 무슨 효과라고 이야기했지? 재분배 효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이 이 바람직한 조세 제도가 갖춰야 될 요건들에서 등장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우리 교재로 보면은 9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조세가 징수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비효율성이 덜 발생하는 게 좋지 않겠냐. 조세가 징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뭐라고 이야기하지? 초과부담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초과부담의 최소화가 우리의 목적이 될 텐데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일단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초과부담이 왜 생기는지야. 초과부담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초과부담의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11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조세와 효율성이라고 나온 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분석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 초과부담 분석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너는 세금 얼마 냈냐? 너는 세금 얼마 냈냐? 라고 해서 누가 얼마나 많은 조세를 부담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저 사람은 저만큼의 조세를 부담할 만해. 저 사람은 저만큼의 조세를 부담할 만해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다시 하기해서 누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지를 일단 알아야 첫 번째, 그런 조세 부담이 그럴만해, 디저브해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자, 이 사람은 이만큼의 조세를 부담했고 저 사람은 저만큼의 조세를 부담했더니만 조세를 부담하기 전에 비해서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어. 오히려 늘어났어.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10장 조세와 부담의 귀착에서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조세론의 기초는 먼저 요거로부터 출발을 해서 두 번째 이 조세 부담 귀착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이 조세와 초과 부담에 관한 이야기로 쭉 흘러가다가 이제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조세는 뭘까요? 다시 하기해서 그 조세가 물건에 부과되는 물품세이든 어떤 사람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이든 가장 이상적인 조세라는 건 바로 이 바람직한 조세라면 갖춰야 될 요건을 두루두루 갖춘 조세겠지. 그럼 그런 조세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네 번째 이 최적 조세론 이 되는 거예요. 이 최적 조세론도 큰 덩어리로 보면은 첫 번째가 최적 물품세, 두 번째가 최적 소득세. 여기서의 최적이 뭐예요? 여기서의 최적 이거. 바람직한 조세 제도가 갖춰야 될 요건 측면에서 얼마나 바람직하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요 이야기가 우리 교재로 보면은 12장에 등장하게 되는 거지. 이게 단골 메뉴지. 올해 5급 공채에서도 나오기도 했었지만,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램지 법칙, 뭐 역탄력성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요게 한 덩어리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렇게 연결해 볼게.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물품세, 여기서 나오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소득세, 여기서 나오겠죠.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이상향일 뿐이지 현실의 물품세는 이렇다. 현실의 소득세는 이렇다. 라고 이상적인 형태와 현실을 비교하는 작업을 해볼 수 있을 거다니까. 우리가 미시경제 공부할 때 시장에서 어떤 균형이 만들어내는지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분석하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야? 완전 경쟁 시장. 현실이 존재하지도 않는. 왜 현실이 존재하지도 않는 완전 경쟁 시장을 제일 먼저 분석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이니까 그렇다면은 그럴 텐데 지금 독점은 어떻고 과점은 어떻고 독점적 경쟁은 어떤지를 뭐 하는 데 써먹기 위해서 비교하는 데 써먹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하기해서 이게 이상적인 형태야. 근데 현실은 이렇다 이걸. 오케이? 이 현실의 조세 제도에서 다루는 조세가 크게 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법인세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13장에 나오고 있을 거예요. 소득세, 현실의 소득세, 두 번째 현실의 부가가치세, 다음 페이지 15장 현실의 법인세 뭐 이런 이야기가 돼. 보통 경제 주체로 이 용어가 좀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이 자연인 그리고 법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상법에서는. 근데 자연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뭐예요? 개인 소득세예요. 여러분들 법인 만나본 적 있어요? 법인은 의제된 경제주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경제주체는 아니에요. 수많은 주주들의 모임을 우리가 법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법인도 어떤 경제주체인 것처럼 간주할 때 그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겠지. 이게 뭐예요? 이윤이에요, 이윤.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법인소득세라고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뭐라고 줄여서 표현하고 소득세라고 줄여서 표현하고 법인세라고 줄여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현실의 법인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법인이 이만큼의 이윤을 만들어냈다고 할게요. 이게 이제 법인이 만들어낸 이윤이야. 소위 그 당기순이익이야. 그럼 이거에다가 뭘 때린다는 거야? 법인세를 때린다는 이야기야. 야, 네가 이만큼의 이윤 만들어냈다며. 그럼 그 중에 요만큼은 나한테 뭐로 내? 법인세로 내. 이게 법인세야. 그럼 이제 원래 만들어낸 이윤이 이만큼인데 이 바깥에 도너츠만큼을 법인세로 내고 남는 게 이 안쪽이잖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 세후 이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 해볼게. 처음에 이만큼의 이윤이 발생했지. 그럼 이 이윤은 누구 몫이야? 주주들 몫이에요. 이 기업의 주인들이 가져갈 몫이란 말이야. 근데 누군가는 지분이 5%고 누군가는 지분이 20%고 지분이 다 다르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어떤 주주가 있는데 그 주주의 지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주의 지분율에 따르면 지금 법인이 만들어낸 이만큼의 이윤 중에서 한 이만큼은 내 몫이야 가 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이 주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법인이 만들어낸 이만큼의 이윤 중에서 요거는 내 몫인데 이만큼을 법인세로 납부했으니까 이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 중에 요만큼은 누가 부담하게 된 거야? 내가 부담하게 된 거란 말이야. 이걸 보통 뭐라고 이야기해? 귀속법인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인세.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요만큼 있죠, 요만큼. 요만큼이 이 주주가 원한다면 뭐 해줄 수 있는 이 주주에게 배당해 줄 수 있는 세후 배당 가능 이윤이 된다는 이야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주님? 그냥 이 기업에다가 놔두시겠습니까? 배당 받아가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뭐 놔두긴 놔둬 나한테 배당해 라고 하면은 요게 이 주주에게 배당이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요만큼이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이제 이 주주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배당 소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이 회사 다니면서 월급도 받고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뭐 주택이 있어서 월세도 받고 소위 이 배당 소득 말고도 무슨 소득이 있을 수 있어? 기타 소득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배당 소득 및 기타 소득을 더한 총 소득이 생기지. 그럼 이거에다가 또 세금 때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세야? 개인소득세, 소득세란 이야기야.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쨌든 총 소득 이만큼인데 정부가 오더니만 소득세를 때려. 그래서 요 바깥에 이만큼은 소득세를 내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를 생각해봐. 얘. 원래는 얘지. 근데 한번 여기서 뜯기지. 그래서 요만큼이 온 거잖아. 요만큼. 근데 여기 와서 또 뜯기지. 그럼 얘에 대해서는요. 일단 법인 단계에서 뭐가 부과되고 법인세가 부과되고 개인 주주 단계에서도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개인소득세가 부과가 된다고. 몇 번 부과되는 거예요? 2번 부과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당되는 부분에 대한 무슨 과세 문제? 이중과세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조세 정의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당연한 이야기거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이제 주로 그 현실의 조세제도 중에서 법인세랑 관련된 이야기로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냥 재미삼아서 미리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정부의 경제활동을 지출 행위인지 재원 조달 행위인지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 재원 조달 행위 중에서 중요한 게 조세인데 그 조세와 관련된 주제들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조세와 경제행위. 조세가 부과되면
경제주체들의 경제 행위가 변하기 마련인데 그걸 크게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또 살펴보게 될 거예요. 가계의 경제 행위, 기업의 경제 행위. 근데 이제 주로 이 가계의 경제 행위는 뭐가 부과됨에 따른 이 개인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른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업의 경제 행위는 기업에 부과되는 게 뭐니까 보통 이 법인세니까 법인세가 부과됨에 따른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 가계의 경제 행위도 크게 세 가지, 기업의 경제 행위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가계의 경제 행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노동 공급이에요. 가계가 노동시장에 나가서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잖아. 근데 갑자기 정부가 뭐 때리는 거예요? 소득세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일을 더 한다, 덜 한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가계가 획득하는 소득 중에는요,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저기다가 예금을 넣어놨는데 그로부터 발생하는 뭐가 있을 수도 있어? 이자 소득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정부가 소득세를 때린다는 이야기야. 그럼 결국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은행에서 나한테 제시하는 세전 이자율이 5%야. 근데 정부가 이자 소득에 대해서 20% 이자 소득세를 때리겠다고 하면은요, 간단하게 하세요. 내가 100만 원을 예금하면 원래 얼마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5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 5만 원의 20%인 얼마를 떼가겠다는 거니까 만 원을 떼가겠다는 거니까 세후 이자는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4%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결국 이 사람은 내가 그 이자 받으면서 뭐하러 저축해?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 뭐에 미치는 효과? 저축에 미치는 효과. 이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간혹 문제로 나오기도 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위험자산. 보유 행위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게 되지. 그 위험자산으로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뭐 주식, 뭐 채권, 부동산, 그 가치가 변동하는 자산을 우리가 위험자산이라고 할 때 이 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소득세의 성격이나 구조에 따라 이 가계가 위험자산을 보유하는 행위가 바뀔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교재로 보면은 16장, 17장, 18장에 걸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 눈에 들어오시죠? 16, 17, 18. 자, 거기까지가 가계의 경제행위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경제행위. 가계가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노동 공급이라면 기업이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투자라고 볼 수 있죠. 그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 법인세가 부과되면은요, 이 기업은 자신이 만들어낸 이윤 중에 일부를 정부에게 법인세로 뜯기는 거잖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이 법인세로 뜯기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뭐에 쓸 수 있는 돈? 공장을 더 짓고 공장에다가 기계를 더 설치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었을 텐데 그게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기업의 투자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줄어들 것 같다라는 건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19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단골 메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법인세, 그러니까 현실의 법인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우리 공장에다가 기계를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기계가 10억짜리야. 그럼 어디선가 10억을 파이낸싱을 해야 되지. 크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뭐냐면은 은행에서 10억을 빌려다가 10억짜리 기계를 내 공장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타인 자본에 의존을 하겠다는 거죠. 또는 뭘 형성하겠다는 거예요? 부채를 형성하겠다는 이야기. 돈을 빌려오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매달이든 매년이든 그 10억 원에 대한 뭘 지급을 해야 돼? 이자를 지급을 해야 돼. 그리고 이건 우리 기업 바깥으로 나가는 지급되는 돈이니까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용이 된다는 이야기야. 이거 세법이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은 내 법인 통장에 50억이 있어. 그럼 그 중에 10억 빼갖고 내가 10억짜리 기계 구입하는 데 쓰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의 그 10억은 내가 갖고 있는 유보 현금을 이용하는 거잖아. 이건 이제 자기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 바깥으로 나가는 이자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가 정부한테 나 이만큼의 이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요청할 만한 일이 없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10억 원짜리 기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타인 자본에 의존하느냐 자기 자본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고 인정해 줄게가 될 수도 있고, 너 누구한테 이자 준 적 없잖아, 너한테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잖아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결국 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잡힐수록 법인세 부담이 어떻게 될 텐데? 줄어들 텐데, 법인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에 의존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어? 타인 자본에 의존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그냥 요약을 한다면, 현행 법인세법상 타인 자본에 대한 지급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반면, 자기 자본에 대한 귀속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경제학에서도 가끔 나오는 이야기인데, 귀속소득이니 귀속임대료니 귀속이자니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귀속이 뭐냐면은 내가 나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3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게 내 아파트야. 그럼 나는 누군가에게 월세를 주는 일이 없어. 근데 만약에 그 똑같은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는데 주인한테 매달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실제로 지급되는 월세가 있겠죠. 자, 후자가 뭐냐면은 지급 월세야. 근데 전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집주인인 나에게, 임차인인 내가 한 달에 이만큼씩의 월세를 지급하면서 살고 있다. 그럼 실제로 나와 나 사이에 오가는 돈은 없겠지만 성격상 새들어 사는 내가 집주인인 나에게 한 달에 이만큼씩의 월세를 주고 있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 귀속임대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걸 임대료 소득이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임차료 비용이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잠깐 나왔던 그 자기 자본에 대한 귀속이자가 뭐죠? 내가 내 돈을 빌려다 쓰는 거야. 그럼 빌려다 쓴 내가 빌려준 나에게 이자를 주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안 주는 거라고. 실제로 준 적이 없는데 무슨 이자 비용이 생겼다고 해. 이게 인정 안 해. 이렇게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은행에서 10억을 빌려오는 경우이든 내 돈 10억을 쓰는 경우이든 공히 뭐가 발생해? 기회비용이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타인 자본에 의존하는 경우이든 자기 자본에 의존하는 경우이든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는데도 세법은 차별 대우를 한다는 거야. 누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누구에게 유리해? 기업 입장에서. 타인 자본에 의존할 때가 유리하잖아. 그럼 이자 비용이 나가니까 그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아가고 세부담이 줄어들 테니까. 이해되시죠? 오케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 그런 타인 자본에 대한 지급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반면 자기 자본에 대한 귀속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현행 법인세의 특성 때문에 기업들이 어딘가에 돈을 써야 될 일이 생기면 자기 자본보다는 뭐에 의존하려는 경향? 타인 자본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기지 않겠냐? 왜 똑같이 10억을 쓰더라도 남한테 빌려다 쓰면 내 법인세 부담이 어떻게 되니까? 줄어드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 기업의 재무구조상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높아질 것 같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하기 위해서 부채, 여기에 미치는 효과, 투자에 미치는 효과, 여기에 미치는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거랑 이게 비슷해요. 잘 들으세요. 이 기업에게 이윤이 생겼어. 그리고 이윤 중에 일부를 일단 뭐 내는 데 써? 법인세 내는 데 써. 그리고 남는 걸 뭐라고 이야기해? 세후 배당 가능 이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주주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몫으로 요만큼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배당 받으실래요? 그냥 놔두실래요? 그럼 이 주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배당 받잖아? 그럼 이미 저기서 한번 법인세를 뜯긴 애가 여기 오면 뭐를 또 뜯겨? 소득세를 뜯긴다는 이야기야. 그럼 나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놔두세요. 라고 해버린다고. 자, 놔두잖아요? 그럼 그만큼 기업의 유보현금이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는 이야기야. 유보현금이 증가하면 아무래도 이게 이 기업의 재무구조에 긍정적인 신호를 작동하게 될 것이고 이 기업의 주가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거로 기대할 수 있다고. 그럼 주주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내가 저걸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배당받으면 여기서 세금으로 한번 또 뜯길 텐데 그냥 놔두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 그럼 높아진 주가에 되팔잖아. 그럼 양도 차익을 누리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5만 원에 산 주식인데 6만 원에 되팔아서 양도 차익을 누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양도 차익에도 뭐가 부과가 돼? 소득세가 부과가 된다고, 양도소득세. 근데 그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술해요. 일반적인 소득세에 비해 양도소득세의 율은 일반적으로 높아 낮아.
낮다는 이야기야. 그걸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주로 누가 반대할 테니까? 주주들이 반대할 테니까 그거 왜 배당하냐, 그냥 놔둬라 이렇게. 근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활발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거야. 이게 바로 요거에 미치는 효과, 사내 유보 대비 배당 비율에 미치는 효과랑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현실의 조세 제도에 이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세와 관련된 내용이 방대해. 우리 교재로 보면은 어디서부터예요? 9장부터 20장까지야. 되게 많죠, 양이. 그쵸? 그게 이제 조세랑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 공부할 때도 그랬고,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괜찮아. 재정학은요, 조세 파트 앞부분하고 조세 파트 뒷부분, 이렇게 세 덩어리로 구성된다. 그렇게 기억해도 괜찮을 정도로 이 조세 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이야기야.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재정학이에요, 이런 거. 이게 다 정보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이야기잖아. 근데 이렇게 보더라도 이런 체계 안에 포함이 되지 않고 남는 주제가 두어 개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이 국채랑 관련된 이야기는 어차피 이 21장에 나오기는 해. 21장 가보시면은 재정적자 정보부채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국채랑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고도 포함이 안 되는 게 지금 두 가지가 더 있죠. 하나가 뭐예요? 공공요금.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지방재정. 요 이야기. 오케이? 그게 우리 교재로 보면은 22장, 23장.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예전에 그 기출문제로 뭐가 나왔었느냐 하면은,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그 우리 교재 뒤쪽 보시면은 기출문제들 모음이 들어가 있을 텐데, 2019년 5급 공채 이문 2019년 5급 공채 이문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철도 운송 산업은 일부 고속철 노선을 제외하고는 공기업 코레일의 독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철도 운송 서비스가 공공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경제이론적 근거로 설명하시오. 철도 운송 서비스가 공공재인지를 먼저 밝히래잖아요. 공공재가 뭐죠? 이거 경제학 시간에도 배우는 거죠. 공공재는 뭐예요? 구성원 모두가 함께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예요. 근데 철도 운송 서비스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함께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산되는 재화가 아니잖아.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공공재가 가지는 두 가지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철도 운송 서비스는 사용재예요. 두 가지 특성이 뭐지? 하나가 비경합성. 그 철도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혼잡이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경합이 생긴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비배제성. 무임승차하면 처벌받잖아. 그러니까 철도 운송 서비스는 명확히 뭐예요? 사용재예요. 근데 왜 갑자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공공요금이 뭡니까? 요금은 요금인데 공공이래. 그렇죠? 여러분들 그 목욕탕 들어갈 때 입장료, 입욕료 있잖아. 이거 공공요금 아니잖아. 그렇죠? 전기세. 전기세라는 표현 자체가 좀 그렇다. 전기요금. 공공요금이에요. 자, 공공요금이 뭐냐면은 공기업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용재의 가격이에요. 이게 정의라고. 공공요금이 뭐라고? 공기업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용재의 가격. 이게 공공요금이야. 그러니까 그 표현을 잘 들여다보시면은 사용재 가격이거든. 근데 누가 생산해서 공급한대요? 공기업이 생산해서 공급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생각의 출발이지. 사용재인데 왜 공기업이 생산해서 공급하냐 이거야. 민간에게 맡기지 않고. 민간에게 맡기면 문제가 생기니까 겠죠.
그 문제가 바로 뭐예요? 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 또는 이 소득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의 문제인데 이게 되게 길어져 이제 공공요금 이야기를 하려면은요. 공공요금은 공기업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용재의 가격이야 사용재인데 왜 공기업이 생산해 시장에 맡기면 문제가 생기니까 무슨 문제가? 주로 비효율성 문제가. 왜? 자, 그냥 시장에 맡기면은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현상이 아까 맨 처음에 뭐였어요? 시장 실패였어요.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였어요? 네 가지였죠. 그 중에 하나 뭐? 불안정 경쟁으로 인한 시장 실패가 있었지. 불안정 경쟁으로 인한 시장 실패의 단면이 뭐예요?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예요. 뭔가가 있는데 시장한테 니네가 알아서 생산해봐. 그리고 니네는 알아서 소비해라고 맡겨버리잖아. 그럼 그게 생산되어 소비되는 시장이 뭐 될 가능성이 높아? 독점화될 가능성이 높아. 언제? 그렇죠. 규모의 경제가 있을 때. 그럼 규모의 경제는 언제 발생하느냐 이거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생산해서 공급하려면 셋업 코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그런 산업이야. 뭐야 이게? 장치 산업이야. 철강, 조선. 일단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뭐가 필요해? 시설이 필요하잖아. 몇백억 수준이 아니라 몇천억, 몇 조 수준의 기본적인 셋업 코스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장치 산업은 아닌데 셋업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애가 있어. 뭐냐면 일단 공급을 하려면 뭐가 깔려야 되는 애들? 공급망이 깔려야 되는 애들. 전기, 수도, 가스. 뭐가 있어야 돼? 공급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한 예가 철도 운송 서비스예요. 일단 철도가 깔려야 되잖아. 그래 그 위에 기차를 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철도 운송 서비스는요. 시장에 맡길 경우 자연 독점화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야. 뭐 때문에? 네트워크 산업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그 네트워크 산업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공급망이 구비되어 있어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뭐랑은 좀 달라? 장치 산업이랑은 좀 달라요. 그럼 이제 대충 윤곽 잡히시죠? 철도 운송 서비스 시장에 맡기면 네트워크 산업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 자연 독점화될 가능성이 높아. 자연 독점도 독점이기 때문에 그 생산 및 공급량은 효율적인 수준에 비해 과소할 것이며 생산 및 공급량이 효율적인 수준에 비해 과소한 이상 가격도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이 철도 운송 서비스는요,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가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국가 기간 산업이에요. 뭐랑 관련해서? 물류와 관련해서. 그럼 이게 이제 이 충분한 규모가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되어야 이걸 이용하기가 용이할 텐데 공급되는 규모도 적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비싸면 이걸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소위 그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와서 손실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낮은 가격으로 많이 공급하려 하는 이유가 생긴단 말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철도 운송 서비스가 필수제인 국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그 뭐 산간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어딘가에 나오려고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그 철도 말고는 대안이 많지 않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걸 그냥 민간 기업에게 맡겨버리면 당신들한테 이 기차를 보내면은 뭐 돈이 남기는커녕 손실만 생깁니다. 이용객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전하려면은 저희가 이만큼의 운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운임 내고서라도 이용하고 싶으면 이용하세요. 그럼 이들은 그 철도 운송 서비스를 충분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정부가 손실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손실 보면서도 낮은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케이. 공공요금이 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문제예요, 지금. 설문 1번, 답이 뭐예요? 공공재 아니다. 설문 2번, 근데 왜 공기업이 독점하도록 했느냐 이거잖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 산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놔두면 뭐 된다? 자연 독점 된다. 그럼 효율적인 수준에 비해 과소 공급되고 가격은 비싼다.
근데 얘가 이제 국가기관 산업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필수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들이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거 공부하는 게 이 공공요금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쪽으로 돌아오셔서 마지막 주제로 남는 게 그 지방재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지방재정과 관련된 이야기는 뭐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은 중앙 집권화와 지방 분권화를 비교하는 작업으로부터 출발하게 돼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중앙 집권화가 바람직하기도 하고, 저런 면에서 보면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각 지방 정부에게 맡기는 게 더 바람직하기도 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장단점이 있을 거란 말이지. 이해되시죠? 이때 야,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지방 분권화가 더 좋아라는 주장 중에 대표격이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라는 게 있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티브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티브 모형은 적어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티브 모형이 뭐예요? 집권화가 좋다, 분권화가 좋다? 분권화가 좋다는 이야기야. 그런 내용이 이제 먼저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일단 일단락 짚고 또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은 이 지방재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방재정의 특징. 자립도가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방정부가 100만 원을 쓰고 있다면요, 그 중에 한 40만 원 정도가 지가 조달한 돈이야. 나머지 60만 원은 소위 뭐예요? 의존재원이에요. 의존재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굉장히 어떻다는 거예요? 높다는 이야기야. 이게 이제 지방재정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로부터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건 결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에는 뭐가 있나? 이걸 이제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우리나라의 예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양대 두 축이 뭐예요? 지방교부세, 또 하나가 국고보조금. 이거 행정학에서 나오지 않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또 등장하게 될 거예요. 요게 지방재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따분하셨을 텐데, 재정학이 뭐고, 이 재정학이라는 과목에서 우리가 다루는 주제에는 뭐가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 앞에 그 목차랑도 관련된 내용이었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제 대충 이제 흐름을 보셔서 아시길 텐데, 어디서 시험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일단 그 덩어리가 큰 데가 많이 나오겠지. 많이 걸릴 테니까 뭐예요? 조세. 조세는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조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파트는 그 외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둘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둘이. 그래서 올해도 보면은 이제 뭐 외부성하고 조세가 나왔는데, 그 올해 기출문제 받으셨죠? 올해 거 작년 거는 우리 책이 없어서 따로 나눠드렸을 텐데, 이거 적절하게 뒤에 좀 띄워주세요. 오급 공채 1문 한번 보세요. 5급 공채 1문. 뭐 흡연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뭐 외부성이지 뭐. 그쵸? 근데 그 설문 3번 보세요. 설문 4번 힌트가 있죠? 코드 정리잖아. 이 결정권을 이 씨가 가지는 경우, 결정권을 김 씨가 가지는 경우, 여러분들이 이미 결과를 알고 있을 거예요. 결과가 어떻다? 똑같다.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이문. 담배, 과자, 수염수. 두 재화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이다. 두 재화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라는 건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라는 거예요? 수평선이라는 이야기예요. 거기 제시된 가격 수준에서. 오케이. 자, 설문 1번 바로 윗줄 보세요. 각 문항은 독립적임이라고 분명히 줬어요. 따로따로 풀란 이야기야. 소설문들을 연결해서 풀지 말고.
정부가 담배 한 갑에 2,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을 구하시오. 너무 친절하시죠? 괄호 열고 초과 부담이라고까지 표현해 주셨잖아요. 계산하라는 이야기고, 설문 2번 램지 법칙. 램지 법칙이 뭔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내용이야. 근데 답이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배점이 몇 점이야? 14점이라고. 그럼 이거는 답 내면은 많아봐야 한 5, 6점밖에 안 차요. 결국 그 램지 법칙에 대한 설명을 원한다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설문 3번. 갑자기 외부성이 또 나오지. 설문 3번을 설문 1, 2번과 연결하지 말란 이야기야, 지금. 오케이? 피구세를 부과할 때 효율성 측면에서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라고 돼 있잖아요. 오케이? 이것도 금방 풀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진도 나가면서 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문 보세요. 3문. 보조죠, 보조. 이 현금 보조, 가격 보조, 현물 보조 중에 뭐 이거? 식품 구매권을 보통 뭐 바우처라고 이야기하잖아. 식품 구매권 26만 4천 원을 준다는 건 26만 4천 원 어치의 식품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현물 보조예요, 현물 보조. 현물 보조가 가져오는 효과를 설명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변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 효용함수 보세요. ln u equal 3분의 1 ln f 플러스 3분의 2 ln x 이렇게 나와있죠. 왜 이렇게 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 보통 좌변이 그냥 u이면 이해를 하겠어. u이면. 근데 왜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효용함수 뭐예요? u equal f의 3분의 1승 곱하기 x의 3분의 2승이에요. cd 효용함수야 그냥. 그렇잖아. 근데 왜 이걸 양변에 이렇게 잘목을 씌우셨는지 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풀라는 거지. 그쵸? 현물 보조가 가지는 효과 풀어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풀다 보면은 설문 3번 가보세요. 뭐랑 비교하라고 결국 나와 또 현금 보조랑 비교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 예전엔 좋아했던 게 뭐랑 뭐 비교하는 거예요? 가격 보조랑 현금 보조 비교하는 거였거든. 왜냐하면 현금 보조는 예산선의 무슨 이동? 평행 이동인데, 가격 보조는 예산선의 기울기를 변화시키잖아.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냥 현물 보조랑 현금 보조 비교하라는 문제였어요. 이것도 이제 가지고 있는 함의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법고시 잠깐 보세요. 문제도 연락이 길죠? 균질한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갑국의 노동시장은 탐색 마찰이 존재하여 갑국 정부는 근로 상태의 노동자에게 고용보험료 타우를 징수한 뒤 실업 상태의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B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한다. 이거 이해되시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보험료 거둔 다음에 지금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실업수당에 충당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실업자는 자신의 구직 노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대 효용을 얻는다. EU 이퀄. 박수 이제 이해하셨어요? 문제 보시면 여기 봐봐. EU 이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H 곱하기 이거 아니라는 거 이제 그 밑에 줄 보면 아시죠? 친절하게도 H 괄호 점 해놨잖아. 근데 H가 뭐의 함수라는 거예요? 1-P 함수라는 거잖아.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제 H가
구체적인 함수가 뭔지가 또 나와 있잖아. 1-P가 뭐예요? 취업 확률이잖아. 그럼 P가 뭐예요? P가 실업 상태에 머무를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이 사람의 기대 효용이 된다는 건데 기대 효용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우변의 첫 번째 항이 있죠. 만큼 비용이 생긴다는 이야기야. 뭐 하는데? 탐색하는데. 그리고 플러스 1-P의 확률로 취업하겠지. 그럼 누리는 효용이 뭐야? 취업자의 효용이잖아. 근데 취업자로서 내가 누리는 소득이 얼마겠어? W 빼기 타우잖아. 그 다음에 플러스 P의 확률로 계속 어디에 머무르겠어? 실업 상태에 머무르겠지. 그때 내가 누리는 소득이 얼마야? 실업수당 B잖아요. 고구조예요, 고구조. 그거 갖고 이제 풀어보라는 이야기인데 그 박스 밑에 줄 보시면은 균형 재정을 유지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죠. 이걸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내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걸 이제 지금 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균형 재정 조건이 뭘까요? 균형 재정 조건이 이거지, 이거. 이거. 갑국의 노동자 수는 1로 정규화하고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해석해 보세요. 노동자 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노동자 중에 이만큼이 누구야? 실업자야. 이해되시죠? 아니, 주중에 취업자야, 취업자.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만큼씩 돈 거두는 거잖아. 이게 정부의 뭐예요? 조세 수입이에요, 조세 수입. 타우. 오케이? 그 다음에 전체 노동자 중에 요만큼이 누구야? 실업자야. 그리고 그들에게 이만큼씩 뭐 줘야 돼? 실업수당 줘야 돼. 이게 이제 정부의 지출이 되는 거잖아. 이 양자가 일치한다는 게 균형 재정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갖고 이제 풀어야 돼. 그러니까 형식상 무슨 문제예요? 사회보험제도랑 관련된 문제지. 실업수당과 관련된 이야기. 근데 그냥 경작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을국 모든 개인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U 이퀄 2분의 1 C 플러스 12 로그 16 마이너스 L. 경작에서 로그 나오면 이 상용 로그일 리가 없어요. 무조건 자인 로그예요, 이거. 그냥 ln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상용 로그로 보면 이 문제 안 풀려요. 자인 로그라고요. 자, C에 대해서 증가함수고 L에 대해서 감소함수예요. 오케이? 을국 정부가 세율 T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때 개인의 최적 노동 공급 시간을 시간당 임금 W와 세율 T로 표현하시오. 설문 2. 을국에는 2명의 개인 A, B가 존재하며 A의 시간당 임금은 4, B의 시간당 임금은 8이다. 을국 정부는 25%의 세율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징수한 세금을 현금으로 두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려고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A한테서 거두는 돈이 있을 거고 B한테서 거두는 돈이 있겠지. 근데 이 두 돈이 크기가 같진 않을 수도 있어. 일단 합쳐. 반으로 쪼개. 그래서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낸 돈보다 더 되돌려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낸 돈에 비해 덜 되돌려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재분배를 도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계속 보세요. 각 개인의 최적 소비와 노동 시간을 세금이 부과되기 전과 후로 구분하여 비교하시오. 그러면 설문 2번, 설문 3번, 을국 정부가 설문 2에서 징수한 세금을 현금으로 두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거둔 돈을 전부 A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불평등도를 진위계수를 이용하여 비교하시오. 그럼 진위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암기돼 있어야 돼. 여기서 이제 막히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설문 4번. 을국 정부의 사회후생함수가 공리주의를 따를 때. 이따가 배우겠지만 공리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각 개인이 누리는 효용의 단순, 합을 사회후생이라고 정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갖고 비교를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산문. 거기까지만 보고 잠깐 쉴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치료 비용을 보험 가입자 자신과 건강보험공단이 나누어 부담한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입원 여부, 병원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한편 2025년 직장 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7.09%로서 직장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대표적인 민영보험인 실손보험은 가입자 수가 2023년 말 기준 약 3,997만 명이 이르러 가칭 국민보험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고 직접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는 건강보험과 중복으로 적용되어 실손보험 가입자가 사실상 병원 치료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1번 건강보험 제도를 국가가 운영할 때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급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를 논하시오. 설문 2번 실손보험 도입은 사회적 순손실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림을 활용하여 그 이유를 논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단, 이 힌트를 왜 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허무해. 우하향하는 의료 서비스 수요 곡선과 수평의 의료 서비스 공급 곡선을 가정한다. 맨 마지막 문제는 사실 공부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은 쉽죠. 우리 아주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그림이잖아. 어디로 잠깐 가보시느냐 하면 71페이지. 그 그림 그리라는 이야기지. 의료보험이 도입이 되면 어쨌든 가입자의 본인 부담은 어떻게 돼?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그럼 효율적인 수준에 비해 의료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잖아. 그러고 인한 뭐가 발생한다?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그게 사회적 순손실이라고 표현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부담금을 늘리는 거지 뭐. 아래로 내려간 수평선을 다시 위로 올리는 거니까. 뭐 그런 건데 설문 1번이 이제 아까 썰 푸는 문제거든요. 설문 1번이. 그 설문 1번에서 키워드가 뭔 거 같아? 3분의 설문 1번. 국가가 운영할 때예요. 국가가 운영할 때. 3분의 설문 1번. 민간보험은요, 특징이 뭐예요? 보험료 재산정이 이루어져요. 갱신할 때마다. 내가 보니까 너 옛날만큼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너 보험금 이만큼 타먹었잖아. 대표적인 게 그 자동차 보험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갱신할 때 사고 많이 내갖고 보험금 많이 타먹으면 다음번에서 보험 가입을 거절하기도 하고 보험료를 확 높이기도 한다는 이야기야.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그런 게 없다고. 이 사람이 병에 얼마나 많이 걸려서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다 썼느냐 가지고 보험료율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게 그 지문에 있잖아. 그냥 뭐라고 돼 있어요? 7.09%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니까. 월 보수액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험료율 재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도덕적 해임 문제가 생기지.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병원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후 청구 제도예요.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뭐 이제 이 구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병원에 가서 진료 서비스를 받아. 그럼 이제 그 병원 입장에서는 의사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제공한 진료 서비스가 예컨대 5만 원짜리야.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5천 원만 받아. 왜 나머지 4만 5천 원을 뭐로 청구하는 거예요? 의료보험공단에. 의료보험 수가를 청구를 하는 거란 이야기야. 근데 이미 이거는 다 진료 행위, 치료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이게 사후 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미 어떤 이 의료 서비스 소비 행위, 의료 서비스 공급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의보 수가가 사후에 청구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부가 돈 안 줄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진료해버리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지. 근데 이것도 이제 현실에서,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소설 쓰는 수밖에 없어. 사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뭐 그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이제 뒤쪽에 가서
의료보험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셔서 이제 확 느껴지시겠지만 5급 공채 문제랑 입법고시 문제랑 성격도 다르고 난도도 되게 다르죠. 입법고시 문제는 좀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5급 공채 문제는 되게 평이해요.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인지 아직 합격자들 점수가 나오지 않았고 지금 합격하지 못한 분들의 점수를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다 85점 정도 다. 잘 본 학생은 88점도 받고 못 본 학생이 80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점수들이 다 괜찮더라고. 쉬워서 그랬는지 점수를 후하게 줘서 그랬는지 뭐 그랬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됐다는 건데 이게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 작년에는 또 완전 썰 푸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24년 그냥 눈으로만 잠깐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24년 5급 공채 보시면은 문제 되게 길죠. 24년 5급 공채 1문. 그냥 눈으로 이렇게 쭉 스캐닝만 하세요. 2문은 계산 문제이기는 해. 근데 3문은 또 썰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어. 올해처럼 그냥 거의 답내는 문제 위주로 나오는 해도 있고 작년처럼 거의 모든 문제가 썰 푸는 문제로 나오는 해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해야 돼. 재정학이 그래서 공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이제 올해처럼 그렇게 이 간단하게 답내는 문제로 나오고 점수가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 이제 학생들이 재정학 뭐 그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이제 좀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 근데 작년에 그랬었어요, 학생들이. 그래갖고 작년에 막 난리가 났지. 썰 푸는 문제인데 이거 제대로 못 써갖고 점수가 막 저공비행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재정학 공부를 할 때는요, 이 재정학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미시경제학의 연장선상이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야. 근데 거기서 끝내면 안 돼. 미시경제학의 확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과목이지 그게 아니란 이야기야. 재정학은 말 그대로 경제학이면서도 쉽게 이야기하면 뭐가 섞여 있어요? 행정학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부의 경제 활동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썰 풀어야 되는 내용들이, 즉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인지 아까 제가 막 이렇게 설명드릴 때 좀 지루한 감이 있기도 한데 이 솔루션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말 그대로 줄글로 쫙 서술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걸 균형 감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정학의 성격이 그러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첫 시간은 뭐 요 정도로 전체 개관하는 정도로 채웠고 이제 잠깐 쉰 다음에 2교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진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